타는 듯한 8월의 어느 이른 아침, 420. 새벽부터 자결하는 더위가 아스팔트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리며 공기를 끈적하게 만들었다. 차량 행렬은 여전히 분주하게 오가고 경적 소리, 배달 기사의 재촉하는 소리 등 잠들지 않는 도시 특유의 혼잡한 교향곡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활기찬 이면에는 3군 파스텔 거리에 위치한 완벽한 아름다움 성형외과에서 방금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다. 찬란해야 할 새벽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완벽한 아름다움은 하얀 대리석 기둥과 번쩍이는 유리창이 분주한 행인들을 비추는 고풍스러운 신고전주의 양식의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다. 이곳은 매일 젊음을 되찾고 싶은 귀부인들이나 더 완벽한 외모를 꿈꾸는 젊은 여성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믿음과 희망, 그리고 물론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미모를 수술 칼을 든 마법사들의 손에 맡겼다. 하지만 오늘 아침, 평소의 화려함은 적나라하고 끔찍한 진실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가장 강렬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들어오기 시작한 오전 9시 30분경, 2층 수술실 구역의 인위적인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진 고된 삶의 여인, 청소부바 씨가 청소 도중 항상 잠겨있던 기구 소독실 문을 무심코 열었을 때였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리가 풀리고 손에 들고 있던 물통이 하얀 독이 타일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졌다. 의료기구를 담가 소독하는 데 사용되던 차가운 스테인리스 소독조 안에 한 여성의 시신이 시퍼렇게 굳은 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소독조 벽에 달라붙어 있었고, 물에 너무 오래 잠겨 변형된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지막 순간 자신을 해친 자의 모습을 새기려는 듯 텅 빈 채 크게 뜨여 있었다. 창백한 피부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피와 소독용 화학약품,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났다. 하얗고 깨끗한 타일 바닥에는 갈색으로 변한 마른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생명의 완벽한 그림 위에 짙은 핏빛 루즈를 일부러 칠해 놓은 듯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이미 숨막히는 공간을 더욱 갈랐다. 완벽한 아름다움, 2층 구역은 금세 노란색 출입 통제선으로 둘러싸였다. 특수 차량에서 나온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창백하고 넉나간 의료진들의 얼굴을 비췄다. 그들은 한쪽 구석에 모여 속삭였고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소독실 쪽을 힐끗거렸다. 그곳의 문은 마치 악마의 눈처럼 여전히 살짝 열려 있었다. 420 경찰청 형사과 강력반장 전 황롱 중령이 검은색 포드 에베레스트에서 내렸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 짧게 깎은 희끗희끗한 머리, 눈가와 이마에 깊게 팬 주름은 수많은 밤샘 수사와 고된 사건들을 증명하는 듯했다. 모태안경 너머의 그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직원들을 한번 훑어본 뒤 소독실 문에 멈췄다. 가볍게 찡그린 미간은 부하들에게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현장 절대 봉쇄, 감시반 투입, 롱 중령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고 단호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경험상 성급함은 일을 망치기 십상이었고, 특히 이렇게 복잡한 현장의 살인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수술실과 바로 옆 소독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혼란스럽지만 이상하리만치 질서정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감시반원들이 꼼꼼하게 모든 흔적을 수집하고 있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피비린내는 여전히 코를 찔렀으며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죽음의 향기를 만들어냈다. 여성의 시신은 소독조에서 꺼내져 바닥에 깔린 하얀 비닐 위에 놓였다. 그녀의 몸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 작은 웅덩이를 이루었고 피부는 이미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기미를 보였다. 감시반은 손톱, 머리카락 사이, 목이나 손목에 있을 수 있는 자국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검사했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어떤 신분증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수술로 시작되어야 할 아침에 이 차가운 소독조 안에 있었을까? 완벽한 아름다움, 성형외과 원장인 황구옥 비앱 박사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명품 양복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로 세련된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롱중령과 마주 앉은 개인 사무실에서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령님, 비앱 박사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오늘 아침 일정에는 이른 수술이 없었습니다. 9시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예약 명단에 없었습니까? 롱중령은 비앱 박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허점이나 순간적인 당황스러움을 찾으려는 듯 물었다. 없습니다. 비앱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컴퓨터의 모든 예약 장부와 일정을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이 여성의 이름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는지, 왜 소독실에서 그런 결말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비앱 박사의 말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롱중령은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협조적인 척하는 그의 눈빛에는 감추기 어려운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보안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박사님, 롱중령 옆에 서 있던 젊은 수사관이 물었다. 비앱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저희 병원 카메라 시스템은 현재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1층 로비와 복도 카메라만 작동 중이고 안타깝게도 2층 수술실 구역 카메라는 어제부터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우연의 일치였다. 롱중령은 이 세부 사항을 기억 속에 새겼다. 현재 있는 모든 카메라 데이터, 이전 날짜의 녹화 영상까지 모두 압수해야 합니다. 현장 감식은 계속되었다. 소독실에는 피해자의 시신 외에는 별다른 격투 흔적이 없었다. 마치 그녀가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독조로 옮겨진 듯했다. 수술용 칼과 겸자는 마치 사용된 적 없는 것처럼 트레이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의료 폐기물통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사용한 파란색 의료용 장갑 위에는 작은 마른 핏자국이 몇 개 묻어 있었다. 감식반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밀봉했다. 한편 신의 시체 안치소에서는 부검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피해자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풀자 뒤통수에서 타박상으로 보이는 희미한 멍 자국이 드러났다. 왼쪽 손목에는 가는끈으로 묶인 듯한 깊은 원형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자의 입과 기도에 물과 소독용 화학약품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다. 잠정적인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였다. 신분증도 없고 지문도 범죄자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없습니다. 한 감식반원이 전화로 롱중령에게 보고했다. 이 여자는 마치 유령 같습니다. 반장님. 유령도 과거는 있는 법이지. 롱중령은 중얼거렸다. 그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유명 성형외과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젊은 여성, 신원도 없고 뚜렷한 단서도 없었다. 누가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으며 왜 하필 소독실에서 범행을 저질렀을까? 밖은 여전히 눈부신 사이공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완벽한 아름다움, 성형외과 안은 차갑고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직원들은 차례로 진술을 해야 했다. 예쁜 얼굴이지만 어딘가 슬픈 기색이 감도는 간호사 끼에오 아는 유난히 긴장한 듯 보였다. 어젯밤이나 오늘 새벽에 이상한 점이 없었냐는 질문에 그녀는 더듬거렸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젯밤에는 일찍 퇴근했고 오늘 아침에 와보니 다들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휴지를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롱중령은 끼에오 안을 유심히 관찰했다. 직감적으로 이 간호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수사 첫날은 교착 상태로 흘러갔다.
피해자의 사진은 신원 확인을 기대하며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방송되었다. 그리고 늦은 오후, 희미한 빗줄기가 보였다. 3군 경찰서에 50살쯤 되어 보이는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한, 걱정으로 초췌해진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당직 경찰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크고 동그란 눈에 환한 미소를 띤 젊은 여성이 있었다. 이건 제 딸 마이란이에요. 그녀는 흐느꼈다. 420의 일자리를 찾으러 갔는데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전화가 안 됐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너무 닮았어요. 사진과 피해자의 모습을 비교한 수사관들은 거의 확신했지만 DNA 검사가 필요했다. 마이란의 어머니인 뜨 씨는 잠정적인 신원 확인을 위해 안치소로 안내되었다. 마이란의 시신을 덮고 있던 하얀 천이 거치자 뜨 씨는 가슴 찢어지는 비명 한 번을 지르고는 그대로 실신했다.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졌다. 마이란, 23세, 서부 지방 출신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며 420에 왔지만 그 꿈은 잔인하게 짓밟혔다. 롱중령은 즉시 마이란에 대한 심층 수사를 지시했다. 이 여성이 비의 박사나 완벽한 아름다움, 직원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이곳에서 성형수술을 할 계획이라고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는가? 바로 그때 성형외과 야간 경비원의 진술에서 뜻밖의 중요한 단서가 나왔다. 그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병원 옆 골목에 번호판 없는 검은색 승용차가 한동안 주차되어 있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술에 취했거나 몹시 피곤해 보이는 여성을 부축해 직원용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다고 했다. 어둡고 거리가 멀어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했고, 단지 의사가 응급 환자나 지인을 데리고 와서 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흰 가운. 롱중령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 남자, 다른 특징은 없었습니까? 경비원은 기억을 더듬었다. 체격이 비의 박사님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중령님.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의혹이 황구옥 비의 박사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만약 경비원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오전 9시에야 병원에 왔다는 비의 박사의 진술은 거짓말이었다. 동시에 과학수사팀은 1층 로비 보안 카메라 데이터에서 새로운 발견을 보고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오전 8시 12분경, 즉 마이란의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1시간여 전에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거의 가린 젊은 여성이 황급히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이 여성의 체격은 간호사 끼에오 안과 매우 흡사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쪽으로 직행했다. 1분 후, 비엣 박사도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쪽에서 나와 계단을 올려다보며 골똘한 표정을 짓더니 역시 그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수술실 구역으로 통하는 문이 닫혔다. 그 시각 끼에오 안 간호사와 비엣 박사의 출현, 그리고 경비원의 진술은 의심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을 형성했다. 비엣 박사는 수술이 없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일찍 수술실 구역에 있었을까? 그리고 끼에오 안은 왜 그렇게 당황한 모습이었을까? 롱중령은 즉시 끼에오 안 간호사를 긴급 소환하라고 명령했다. 작은 조사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끼에오 안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떨고 있었고, 두 손은 휴지를 지식이고 있었다. 끼에오 안 씨, 롱중령이 말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보이지 않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오늘 오전 8시 12분경, 당신이 비엣 박사와 함께 수술실 구역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진술에서는 당신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죠. 이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끼에오 안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마이란을 압니까? 롱중령이 계속해서 물었다. 끼에오 안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저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뭐요.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긁는 듯했다.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끼에오 안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저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어젯밤 비엣 박사님이 급히 병원으로 불렀어요. 응급 상황이라고, 비밀 수술이라고 했어요. 비밀 수술, 롱 중령은 눈썹을 치켜떴다. 누구를 위한? 그 여자요. 마이란, 끼에오 안은 흐느꼈다. 코 높이고, 쌍꺼풀 수술 같은 간단한 시술을 원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수술대 위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비엣 박사님은 몹시 당황하셨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자신의 경력이 끝장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롱 중령은 끼에오 안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다그쳤다. 비엣 박사님, 그분이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녀를 소독실로 옮기면서 사고처럼 위장하기 위해 거기에 담가 놓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와서 청소하고 흔적을 지우는 것을 돕고 절대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끼에오 안의 초기 자백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다. 불법 수술, 치명적인 의료사고, 그리고 잔인한 시신 유기 계획, 비엣 박사는 당신이 오기 전에 마이란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분이 마취제를 투여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당신이 돌아왔을 때 뭘 봤습니까? 소독실에서 비엣 박사님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했어요. 저에게 수술실에 남아있는 핏자국을 닦고 그 수술에 사용된 일부 기구들을 정해진 곳에 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치 낯선 사람이 침입한 것처럼 위장할 거라고도 했어요. 롱 중령은 끼에오 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의 행동이 범죄 은닉, 심지어 살인 방조라는 것을 압니까? 끼에오 안은 울부짖었다. 무서웠어요, 중령님. 비엣 박사님이 따르지 않으면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울 거라고 했어요. 저는 힘없는 간호사일 뿐이에요. 그분에게 저항할 용기가 없었어요. 끼에오 안의 진술은 비밀의 장막 일부를 걷어냈지만 롱 중령은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마이라는 수술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을까? 그리고 비엣 박사의 역할은 실제로 무엇이었을까? 황구옥 비엣 박사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과 자택 및 사무실 수색 영장이 그날 밤 즉시 발부되었다. 이군 타오디엔에 있는 비엣 박사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경찰은 보건 당국의 허가 목록에 없는 출처 불명의 다량의 신경안정제와 마취제를 발견했다. 특히 일부 약물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성형외과 내 비엣 박사의 개인 사무실에서는 수사팀이 큰 책장 뒤에 교묘하게 위장된 작은 방을 발견했다. 안에는 낡은 병원 침대 하나, 몇 가지 기본적인 의료기구, 그리고 검게 마른 거즈와 반창고로 가득 찬 쓰레기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마도 이곳이 비엣 박사가 비밀 수술을 하던 장소였을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수사팀은 피해자 마이란의 여동생 마이리에게 집중했다. 마이리는 420 의과대학 3학년 학생으로 똑똑하고 영리하며 언니를 매우 사랑했다. 언니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이리는 거의 무너졌지만 이내 슬픔은 분노와 진실을 밝히려는 결심으로 바뀌었다. 마이리는 경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420에 오기 전 마이라는 여동생에게 큰 성형외과를 찾았다고 자랑했는데 실력 있는 의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을 완전히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비밀을 지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하며 수술은 정규 시간 외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마이라는 또한 연예계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이 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언니는 그 사람을 매우 믿었어요. 중령님, 마이리는 흐느꼈다.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했어요. 제가 말렸어요. 성형수술은 신중하게 알아봐야 하고 애매한 약속은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언니는 듣지 않았어요. 단서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명성과 화려한 외모를 가진 비엣 박사는 마이란처럼 순진하고 귀가 얇은 젊은 여성들을 유혹하여 불법 수술을 하고 이익을 위해 출처불명의 약물을 사용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자 그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주저없이 손을 썼다. 롱 중령과 황구옥 비엣 박사의 진짜 대결은 경찰 본부의 차가운 신문실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에 당황스러움과는 달리 이제 비엣 박사는 침묵하며 완강하게 버텼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그녀는 약물 쇼크로 죽었고 사고였습니다. 단지 당황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사고라고 롱 중령은 비웃었다. 당신처럼 노련한 외과 의사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낸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사고 때문에 젊은 여성을 화학약품통에 담가 유기할 만큼 냉혹해졌단 말입니까? 말했잖습니까? 당황했다고요. 제 평생의 경력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당신의 명예는 불법 수술, 불법 약물, 그리고 환자의 목숨 위에 세워진 겁니까? 롱 중령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3개 내리쳤다. 당신 집과 비밀 진료실에서 발견된 출처불명의 신경안정제와 마취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들이 마이란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것을 압니까? 비엣 박사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롱 중령은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끼에오 안 간호사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그날 밤 마이란의 수술을 돕기 위해 당신이 그녀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청소하고 흔적을 지우라고 지시한 것도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부인할 겁니까? 끼에오 안의 이름을 듣자 비엣 박사는 벌떡 고개를 들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 빌어먹을 년, 날 배신했어. 아무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비엣 박사. 당신의 탐욕과 잔인함이 당신을 망친 겁니다. 롱 중령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 한 수사관이 들어와 롱 중령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롱 중령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변화가 스쳤다. 그는 더욱 날카로운 눈빛으로 비엣 박사를 쳐다보았다. 비엣 박사, 아마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감식반에서 방금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학약품에 의한 익사 외에도 마이란의 시신에서 고농도의 근육이완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보통 대수술에서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사용되지만 정확한 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인공호흡기 지원이 없으면 즉시 호흡마비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술 중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릅니다. 비엣 박사는 얼어붙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마이란에게 근육 이완제를 주사해서 저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렇죠. 롱 중령은 으르렁거렸다. 그건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비엣 박사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그는 테이블 위로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처음부터 그녀를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긴 건 맞아요. 마취제에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왔어요.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수술대 위에서 그녀가 죽으면 모든 것이 탈로 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 약물을 더 주사했고
그 후에야 가짜 현장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자백이 마침내 차갑고 잔인하게 터져나왔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가 자신의 헛된 명성과 경력을 지키기 위해 살인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롱중령은 이렇게 정교한 불법 약물 유통망과 불법 수술을 비앱 박사 혼자서 할 수는 없다고 직감했다. 약물을 공급하는 자, 그리고 중개하며 돕는 자들이 있어야 했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동안 마이란의 여동생 마이리는 가시지 않는 슬픔과 의대생의 예리함으로 은밀하게 추가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와의 대화, 마이란이 어렴풋이 언급했던 이름들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마이란의 친구들, 언니의 사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저녁, 마이란이 자주 가던 시내 중심가의 작은 바에서 희미한 단서를 따라가던 중, 마이리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느꼈다. 그녀는 따돌리려 했지만 실패했다. 어두운 골목에서 그녀는 낯선 남자 2명에게 가로막혔다. 그들은 물건을 빼앗지는 않았고 단지 자기 일 아닌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그녀를 때려 기절시켰다. 마이리가 병원에서 몇 군데 멍과 이마에 찢어진 상처를 안고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롱중령이었다. 피해자의 여동생에게까지 손을 댔군 롱중령은 이를 갈았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다. 마이리의 사건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수사는 더욱 대규모로 강화되었다. 단편적인 진술과 조각난 단서들을 통해 경찰은 시내 불법 성형외과와 스파의 출처 불명의 의약품과 금지 약물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조직을 점차 밝혀냈다. 비앱 박사는 그 조직의 한 고리에 불과했다. 우두머리는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한 불법 사업계의 거물이었다. 이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약 1년 전, 이 불법 약물 유통망과 관련된 또 다른 작은 성형외과에서도 젊은 여성이 성형수술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사건은 의료 과실로 처리되었고 피해자 가족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침묵했다. 그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한동안 잠적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롱중령은 마이란의 죽음이 단독 사건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극도로 경시하는 조직적인 범죄의 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간호사 끼에와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후 두려움과 자책감 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범죄 조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마이리가 폭행당한 사건은 그녀의 남은 양심을 일깨웠다. 그녀는 비앱 박사 및 약물 배달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조직의 운영 방식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경찰에 추가로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증거는 점점 더 많아졌고 범죄 조직의 고리들은 점차 벗겨졌다. 황꾸옥 비앱 박사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과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하자 마침내 마이란 살해부터 불법 약물 공급망 참여까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황꾸옥 비앱 박사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뒤늦은 눈물과 공허한 사과는 피해자 가족의 슬픔을 달래지도 사회의 분노를 잠재우지도 못했다. 황꾸옥 비앱 박사는 살인죄로 사형을, 불법 약물 사용 및 판매, 불법 의료행위 등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끼에오 안 간호사는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범죄 은닉 및 불고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직의 다른 일당들도 차례로 법망에 걸려들어 응분의 처벌을 받았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사이공에는 마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려는 듯 소나기가 쏟아졌다. 마이란의 어머니 뜨씨는 딸의 영정 사진을 안고 법정 앞에서 오열했다. 마이리는 옆에 서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롱중령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와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의료윤리, 돈의 유혹, 아름다움의 대가에 대한 질문들은 여전히 가슴 아프고 씁쓸하게 남아 있었다. 도시의 네온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벗겨내야만 그 끔찍함을 알 수 있는 어두운 구석들이 있었다. 완벽한 아름다움은 오점이 되었고 값비싼 경고가 되었다. 때로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여정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기도 하며 그곳에서 아름다움은 부패와 죄악을 덮는 얇은 껍질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술실의 불빛 아래에서는 항상 소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원한 어둠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듣고 싶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